그래서 외계 생명체는 있나요? 외계인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제 옆에는 그 한국 과학계의 지금 사실상의 대부? 그냥 뭐 이명현 이런 분을 왜 그 역사 채널에 모셨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저도 과학에 관심도 많고 또 저희가 또 과학에 대한 좀 배움을 좀 누리고 싶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천문학을 전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천문학은 별 보는 건데 네. 제가 그 이상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천문학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조지 포스터 나왔었던 영화 컨택트.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이미지가 있는데 맞아. 맞는 부분도 있고 약간 좀 과장된 부분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흔히 이제 제가 천문학을 전공해 그러면 물어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별자리, 심지어는 날씨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날씨는 왜? 왜냐하면 옛날 천문과 기상이 같이 있거든요. 조선시대 이런 거 생각하는 네, 거구나. 그런데 사실 천문학자들은 별자리 몰라요. 실망인데? 그렇죠. 천문학자들 그러면 또 얼마나 큰 망원경을 갖고 있으세요라고 물어봐요. 막 집에서 막 이렇게 막 망원경 없어요. 더 실망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천문학자들에 대해서 별자리 많이 알고 되게 낭만적으로 밤에 별 보고 망원경 갖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추어 천문가예요. 근데 저는 아마추어 천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별자리를 얘기하고 알 수 있는 천문학자인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그렇죠. 제 친구들은 몰라요. 그럼 프로로서의 천문학자는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네, 프로로서의 천문학자는 물리학자나 수학자나 마찬가지고요. 단지 연구하는 대상이 천체일 뿐이에요. 그거를 이제 물리학이나 수학을 써서 연구하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제가 이제 생뚱맞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제가 이제 과학은 또 무지한이니까, 그래서 외계 생명체는 있나요? 외계인 탐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 망원경 네. 들고 카메라 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렇죠. 근데 그건 어찌됐건 이제 뭐 민간의 관심이라 치면 과학자들이 진짜로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있고요. 우주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지금 가장 큰 학문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근데 우주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외계인을 연구하자는 분야거든요. 근데 이 학문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외계인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연구 대상이 없어요. 이거야. 우주 생물학은 우주에 있는 생명체니까 인간 같은 이런 것뿐 아니라 박테리아, 미생물 이런 게 다잖아요. 근데 지구 바깥에서 발견된 적이 없어요. 지구 생명체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면 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남극에 보면 남극에 빙하가 있잖아요. 그걸 파면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화산 옆에도 살아요. 화산 옆에도? 네, 거기만 사는 박테리아 같은 애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보통 생명체 살 수 없겠다고 하는 척박한 곳이 있잖아요. 지금 지구에서 극지나 화산 근처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우주생물학자를 불러요. 근데 그분들의 관심사는 지구가 아니라 화성 그런 척박한 곳에 살고 있는 걸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발견은 안 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발견할까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미생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계인은 이제 전파 천문학자들이 주로 해요.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로부터는 신호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신호가 있으면 잡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 관측 천문학계 제일 중요한 게 잡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천체로부터 오다 보니까 멀어서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잡음을 줄이는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뭐 별의별 수학적인 걸 해서 줄여요. 그렇게 해서 신호를 포착해서 하는 게 이제 전파 천문학자인데 대상을 잡음을 신호로 하고 신호를 잡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외계 생명체예요. 근데 지구 같은 거를 외계인 천문학자가 본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구는 태양 전파를 반사하는 자연적인 전파 신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원래 신호죠. 그렇죠. 근데 지구에서는 라디오, 텔레비전, 핸드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걔네들은 인공적인 전파 신호인데 그렇죠. 그거는 외계인 천문학자 입장에서 보면 잡음이죠. 그렇죠. 근데 외계인을 발견하고 싶으면 그 잡음을 걔를 신호로 보고 자연적인 신호를 잡음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은 똑같겠죠. 그래서 전파 천문학자가 외계인을 찾는 과학자를 겸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알고리즘에 관심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주가 너무 커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좋은데 가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행성 관측을 해요. 외계 행성,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 관측을 하는데
신호가 들어오는데 그 신호 중에서 원래 얘가 자연적으로 내는 신호를 잡음 처리를 해서 없애버려요. 아,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러운 거를 잡음이라고 치부하면서 다 제거하는 거구나. 그리고 지구에서 끼어드는 이런 잡음들은 잡음으로 처리를 해요. 그것도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신호가 나오면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외계 생명체가 있으면 그 생명체가 라디오로 만들어서 할 거다. 듣고 있는 그 전파가 올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전제 속에서 전제를 하는 거죠. 우리 정도 발달했으면. 할 일 없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구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관측이죠. 이런 걸 세티 관측이라고 불러요. 세티?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그래서 ET라는 영화가 그 ET가 Extraterrestrial이에요. 그걸 줄여서 ET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 생명체.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전파가 그러면 수신이 되거나 네. 혹은 우리가 보낸 거를 반응을 하거나 네, 네. 아니면 이제 그쪽에서 확실히 어떤 정말 제3의 언어단 잡음이 발견되거나 음. 이런 적이 좀 있나요? 그 후보들이 되게 많아요. 후보. 그러니까 1977년 8월 15일 날 온 후보 이름이 와우 시그널이에요. 와우. 와우. 그러니까 그걸 발견한 그 세티 과학자가 너무 신이 나서 와우라고 아, 진짜로? 네, 와우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와우 시그널이 됐어요. 와우 시그널. 그 잡음 같은 거 다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75초 동안 굉장히 강력한 인공적이라고 생각되는 신호가 연속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캠페인을 벌였어요. 전 세계에다 뿌려서 같이 관측하자. 근데 반복 관측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아, 딱 한 번만 있었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천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외계인 천문학자가 연구비가 떨어진 거예요. 또 보내려고 그러는데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아, 저쪽도 돈이 없는 거야? 한 번 간신히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 미생물이나 어떤 생물이 탄생할 수 있는 수분 같은 이런 것들은 직접 가서 화성, 뭐 이런 데. 뭐 달. 유로파, 달 이런 데 가는 거죠. 유로파는 뭐예요? 그 목성의 위성인데요. 그 유로파라고 하는 애를 비롯해서 위성이 있는데 얘네가 너무 좋아요. 걔네들이 주로 얼음이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 바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뚫고 간헐천이 뛰쳐나오게 돼요. 간헐천이? 네, 그런 게 몇 개가 발견됐어요. 토성의 위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유로파 탐사선을 막 보내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 있는 애는 퍼서비어런스는 이제 몇십 센치밖에 못 파요. 근데 한 몇 미터 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진흙 속에 박테리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어요. 왜요? 엑소마르스라는 애가 있는데 유럽이랑 러시아가 연합으로 하는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게 연기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 같아서. 근데 돈이 그러면 천문학적인 돈이라 그러잖아요. 네.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이에요. 엄청 큰 숫자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안 138억 년. 그다음에 그 우주에 있는 은하의 개수가 1조에서 2조 개. 그런 개별 은하가 또 안에 별을 한 수천억 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엄청 큰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잖아요. 이걸 그렇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숫자가 더 커요. 600조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천문학적인 숫자 말해봤자 안 먹혀요. 이제. 이게 지금 천문학자의 개그입니다. 근데 이번에 무슨 뭐 미국에서 이렇게 올려보내는 거기 안에 뭘 탑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 없어서 안 했다.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제가 어지간한 얘기는 사실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정말 가장 취약한 부분이어서 내가 말하면서 너무 짜증나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게 아르테미스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옛날에 아폴로 계획이 있었잖아요.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이 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달에 간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그때의 이제 것을 복귀해서 이번에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 이게 아르테미스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름이 아폴로 아르테미스잖아요. 낮과 밤을. 이게 신화에 그걸 따온 거. 일부러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름을. 그래요? 네. 그리고 아폴로 우주 비행사는 전원 백인 남성이었어요. 맞아. 근데 이번에는 전원 여성으로 구성돼요. 그리고 달의 여신이잖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이런 사람들의 동등한 기회를 주겠다. 야, 근데 좀 어쨌든 굉장히 새롭네. 우주에 관련된 것들은 국제 협력은 이게 여러 나라가 지금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젠더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참여 기회가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뚜렷하게 확정 지어준 건 없어요. 협약을 맺어서 파트너예요. 미국에서 제안을 한 거죠. 이런 거 하는데 돈을 조금 내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런 거는 돈이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기회인 거죠? 기회인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항공청 막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버넌스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눈치를 살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놓쳤다는 거는 정말 그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게 그쪽에서 제안을 한 거는 우리 실력이 그 정도 왔다. 그다음에 그동안 해온 거를 봐서 우리의 재원도 그 정도 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게 과학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적인 거, 그치. 정치적인 거, 그치. 그 배려해야 되는 거, 배분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맞아. 아주 전략적인 걸 한 건데 놓친 거죠. 너무 안타깝죠. 아쉽네, 그건. 굉장히 이게 폐쇄적이라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또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온 나라들 각자 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약간의 협력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노하우를 개방을 안 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독자적으로 누리호도 발사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초부터 다 다져서 해야 돼요. 각국이. 이거는 중간에 점프해서 불가능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실험도 자기가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나라가 6개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6위인데요. 1위, 2위, 3위, 4위 이러는데 1위가 이제 미국이고 미국. 그다음에 중국, 미국인데 미국과 중국 차이가 격차가 아직도 좀 있고 2등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에요? 네, 이제 지금은 중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연합, 러시아 이렇게 되는데 이 격차는 또 엄청나고요. 1, 2, 3, 4위가 격차 심하구나. 네, 격차가 심하고 그다음에 밑에 인도는 또 격차가 심하고 인도랑 우리 격차는 또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6이긴 한데 네. 이게 실제 우리가 뭐 초등학교 5, 6학년이라면 인도는 중학교 2학년, 그 유럽연합에는 고3, 그 저쪽은 이제 대학원생. 이게 말이 그 6위를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또 바보 같은 질문인데 그 달에 가고 화성 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단일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미국은 이제 왜 우주 탐사를 하느냐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문건이나 정의를 내리는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우주 개발 몇 년 계획 같은 거. 인류 번영을 위해서 한다. 걔들은 항상 그래. 그죠? 항상 진짜 얄미워. 진짜. 그러니까 인류 번영인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뭘 인류 파생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기술 협력 뭐 많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내심 경제 부흥이에요. 경제 틈새 부흥. 시장. 그걸 이제 싸니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중화사상 고취예요. 그게 중화사상 고치라. 왜냐하면 예전에 소련이랑 미국이 할 때는 자기네가 체제가 우위라는 걸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무서운 게 중화사상 고치기 때문에 경제 논리가 안 통해요. 그냥 정치 논리로. 오히려 그러니까 추진력도 빠르겠다. 빠르기도 하고 부작용이 많죠. 여기서 생명체들을 이렇게 올려보내 실험을 했다는데 보고 안 된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인권. 그렇죠. 사람도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보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고 중화사상 고치니까 또 이게 얼마나 급변하겠어요. 해 그랬다 마라 그랬다가. 그러겠네. 근데 과학자들이 왔다 그렇죠. 갔다 하고. 일본은 그 과학 위성이 강국이에요. 발사체들. 근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만 다 알고 있는 일본의 용심과 욕망과 바람이 군사 대국이잖아요. 이거는 같은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이나 이런 장거리 미사일 뭐 네, 이런. 맞아요. 국가라든가 그런 단위에서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일단 나타나 있는 거에다가 당연히 장기적인 경제적인 이익과 그 패권을 생각하겠죠. 기술 개발도 막 되고. 기술 개발도 그거에 부응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게 복합돼 있고, 근데 사실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적합한 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을 내세우죠.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런 돈을 세금으로 쓰는 건데 그 연구 기회잖아요. 기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의견이 맞아 떨어져야 되고 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야죠. 중화사상 고치니까 지금 중국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여전히 지금 많이 포기했지만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자부심과 인류의 번영, 그런 게 있잖아요. 월드 피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거고 그쵸. 일본은 우린 과학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내심 바라고 있는 군사 대국에 대한 꿈. 우리 뭐예요, 우리?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여기서도 비전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문대 가고 싶은데 간 이유가 그냥 없는. 우리는 6위가 되게 중요해요. 6위.
우리나라는 여전히 우주 탐사와 우주에 관련된 게 과기정통부 산하예요. 근데 사실은 군사와 산업 쪽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과기정통부 산하로 붙잡고 있으면 R&D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순수 연구밖에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주항공청 하는데 그게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쪽이랑 군사가 엄청 크잖아요. 돈은 그쪽에서 버는데. 국방. 근데 그쪽으로 가는 걸 합쳐서 뭔가가 우산이 되어야 이게 확 크는 건데 여기다 묶어놓으면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위상이 R&D로만 국한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항공우주청 문제 있다고 계속 하는 이유가 산업과 국방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거를 하자 그러는데 그게 지금 관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문제가 더 큰 거는 헌법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요. 127조. 경제가 큰 단원이고요. 경제 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은 경제 번영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번영을 위해서 하겠다는 위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과학기술, 뭐 지능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되잖아요. 모든 곳에서 경제적 효과를 써내게 돼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면 좋죠. 그러면 이걸 산자부나 국방부랑 엮어서 줘야지. 이거는 R&D를 잡고 있으니까 문제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헌법이 발목을 잡고 그러니까 있네. 모든 걸 우리는 경제적 효과를 얘기를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정책이 뭐냐면 리터럴리 우리는 경제 부흥이다. 근데 사실은 아니다. 우리는 조금 약간 좀 그 지향점을 잃어버린 심각한 문제네. 경향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얘기가 될지 몰랐는데 재밌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모시고 원래 저희 뒤에 새로 나오신 책도 얘기하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일 저녁입니다. 멤버십 라이브 강연입니다. 내일 저녁 7시 반이고요. 같은 시간이에요. 단박이 중국사 두 번째 이야기 춘추전국시대와 제자백과 불타고 뜨거운 시간들. 제가 10분 전에 먼저 들어와서 조금 늦게 끝내니까 넉넉하게 시간 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8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제1회 현재산의 신용한 북 콘서트 난 두렵지 않아요. 프란체스코 나다모가 쓴 책이고 인도 지역과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어떤 그 아동노동에 대한 실태를 고발한 어린이 청소년용 책인데 쉽게 읽으면서 진지한 대화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시간을 통째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봬요.